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래 사무실이 좀 어둡나 했더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봄비가 내리고 있고요. 항상 벚꽃의 절정일 때 보면 늘 비가 왔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웜의 소통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또 살인적인 스케줄이 쭉 있어가지고요. 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채슬리 덕분에 공포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조마했었는데 하셨고, 저는 일이면 어려워지니 랩이라도 가입하려고 어렵게 계좌 개설을 해두었는데 취급하는 자재값이 어찌나 치솟는지 월말에 지급해도 되는 물건 대금을 통 크게 거래처에 입금을 했습니다. 아쉽지만 멋이 중헌디 해보니 투자는 못 늘리더라도 어려울 때 공장에 대금 결제를 미리미리 또 한 고개를 넘깁니다. 그러니까요. 그 프라이어리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선순위로 이 돈으로 투자를 했다가 4월 말에 월말에 또 대금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돈으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너무 마음 졸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공장에 대금 결제 미리 하신 게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살짝 쫄았는데 빨강빨강합니다. 웜의 신박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하셨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선장이십니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맷집이 생겨서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믿음, 대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좋은 종목을 선별해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 바쁘게 근무하시고 대단하시네요. 예, 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젯밤에 또 과천에 야간 축구하러 갔지 않습니까? 네, 그 아주 센 몸빵이 한번 있었는데 순간 약간 갈비뼈가 살짝 네, 그런데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한 번씩 축구하다 보면 갈비뼈 이 미세골절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 갈비뼈 미세골절 생기면 3주에서 한 달 동안 네, 재채기를 못합니다. 재채기하면 이러죠. 빠삼 58 오늘은 58을 한 날입니다.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어제 잘 파셨네요. 오늘 좀 밀리니까 그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역추세 매매 구간이라서 네, 공포스러울 때 좀 팔고 사고 좀 환호할 때 또 조금 팔고. 네, 근데 이 트레이딩 하는 부분은 전체 자산의 한 20%에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한 50%까지 네, 트레이딩을 좀 하셔도 됩니다. 저도 상위 1%인데 삼성전자 계속 매수 중입니다. 어제 제목이 마지막 신문 기사가 이쯤에서 하차 상위 1% 고수들 SK 하이닉스 팔고 향한 곳 어딘가 봤더니 결국 전자 샀더만요. 그죠? 다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올려놨었습니다. 날씨가 주식만큼 변덕스럽네요 하셨고요. 저도 공포 구간에 보험 계약 대출 받아서 매수 후 무서워서 기도했습니다. 오, 신부장 실천했네요. 야, 제가 가끔씩 그죠? 이 정도면 보험 깨서라도 사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몸이 아프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껴지지요. 주식 역시 깨져본 사람은 주식의 어려움과 빨강빨강했을 때 기쁨이 배가 되는 듯 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초보가 채슬리를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 며칠 웜의 신방가 댓글이 샤랄라로 가득하네요. 오늘 장도 샤랄라 해줘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러다 또 어떻게 돌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한동안 샤랄라 한 장 만끽하시길 바라봅니다. 큰일 났네요. 샤랄라 그거 제가 노래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예, 오늘 모닝 브리프 끝나고 좀 찾아봤더니 그 카펜터스 맞죠? Yesterday Once More. 저는 이 유명한 노래의 중간에 이 샤랄랄라가 나오더라고요. 네. 참 대단하십니다, 다들. 네, 그래서 뭐 제가 단독으로 부르면 이 식사하시기 전에 좀 역겨우실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을 요걸 켜놓고요. 네, 요렇게 짠 켜놓고 다 같이 들으시면서 다 같이 요 부분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샤랄랄라 every wow wow just shine every sing-a-ling-a-ling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나오는데 저절로 그냥 확 따라 하게 되긴 되네요. Yesterday Once More Carpenters. 자, 주식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있고 예술이 있는 채슬리 TV입니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3% 상담사 할 때 항상 이 가수분들 오셔가지고 노래도 듣고 그러고 그 가수분들의 또 주식에 대한 고충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제일 인상이 깊은 게 뭐니 해도 스텔라장. 스텔라장 사실 그때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스텔라장이 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라따뚜이 그 OST를 그때 들었어요. 그때 나와서 들었는데 제가 그 라따뚜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스텔라장이 바로 그 스튜디오에서 불러주는 라따뚜이의 OST를 참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La Festa es un monchuma. 나의 앞길에 축제가 펼쳐질 거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바비킴 오셨었고요. 또 자탄풍 오셨었고 자탄풍 맞나요? 또 비슷한 분들 많이 오셨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분도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고 그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주식을 들고 있는데 하면서 바이오 주식을 하나 딱 보여주시는데 마이너스 40% 50%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불안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우리가 제가 더더욱이나 이 투자적 교육에 좀 신경 써야겠다 마음을 좀 먹었었거든요. 우리가 1등 기업 내가 잘 알고 이해가 되는 기업 그런 기업으로만 투자를 해도 위태로워지지가 않는데 그렇게 마음 졸이는 계속 왜 사셨나 했더니 뭐 누가 정말 뭐 좋다라고 해서 샀다가 마이너스 40%. 그때 되게 유명한 주식이었는데 그 주식도 그 계좌를 보는 순간 뭘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래서 이 3% 상담소의 이 구성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음악과 그 다음에 어떤 사연을 읽어주면서 공감하는. 그때 윤대영 교수님 계셔가지고 윤대영 교수님한테 제가 또 큰 아주 좋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명언을 하나 또 배우게 되죠.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그게 윤대영 교수님이 주식 투자로 얘기하신 게 아닌데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공감은 빨리 해주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또 아주 깊숙하게 이렇게 신뢰를 하지는 말라. 그게 약간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너무 신뢰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마음의 상처를 좀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뭐 저희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사람을 아주 깊게 믿습니다. 네, 믿는데 그 믿고 뭔가를 해주고 하지만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거기에 내가 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가 이럴 수 있어? 네,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주상 보시라고 내가 뭔가 해준 거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그걸 남겨두지 않는다. 네, 무주상 보시 그 다음에 기독교에나 이런 예수님의 사랑 네, 그냥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한다. 내 동료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고 네, 그 믿어주고 또 용인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쓰는데 의심하지 않는다. 예. 저는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이제 저한테 조직 관리나 이런 거에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용인불입니다. 예. 사람을 쓰고 같이 일할 때는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상대가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있구나.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그런데 어떻게 가끔씩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배신 때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 한 번의 배신이 무서워서 나머지 99건의 그 좋은 사람하고의 관계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번 변동성장에서 거북이의 저력을 봤습니다. 저렇게 해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경험에 바탕한 노련한 태도가 하루 랩 수익률이 10%에 육박하는 말로 홈런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사장코는 토끼처럼 뛰다가 거북이에게 엄청 뒤지고 말았습니다. 조바심은 참 잡기 힘든 괴물입니다. 평생 싸워야 할 숙적인 것 같습니다. 아주 진솔한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물린 주식 계좌 그대로 들고 가서 일임할 수 있다는 말에 일임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해지네요. 하셨습니다. 간만에 기분이가 무척 좋은 오늘입니다. 하셨고요. 네, 최슬리 짱 뭐 이렇게 또 우리 미타님이 또 금융무사 H로 바꾸셨네요. 네,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여행지 일본 호텔에서 웜의 신박을 만납니다. 일본으로 오는 기내에서는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를 2번째 정독하고 착륙 시에는 허드슨강의 기적을 일궈낸 체슬리 슬램버그 기장님을 떠올리는가 하며 밤에는 이렇게 호텔에서 웜의 신박을 듣게 되네요. 이 정도면 좋은 중독이 맞죠? 네, 험악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책장 속에 투자의 본질을 다시금 꺼내 들었네요. 전문의 말씀 맞아요. 그때는 뭔 소린지 몰라서 패스했었네요. 이젠 내 눈에도 보이고 신기반기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 어제 말씀드렸던 뒷부분에 그죠?
제가 그 코로나 장에 급락하고 급등하고 그때 정말 공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또 2월 5일 날 축구하다가 이 발등뼈 3개가 골절되는 바람에 꼼짝없이 한 6개월을 축구 못하고 오로지 주식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투자 레터 이렇게 뒤에 월간 전망 적어 놓은 거 보면요. 제가 봐도 참 그때 참 잘 맞췄었다. 어떤 데이터를 보고 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어제 시장 전망,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그 댓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투자의 본질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 뒷부분은 이거 뭐지 하셨던 분들 그 뒷부분 다시 보시면 이제 우리 인턴십이나 이 웜의 신박을 한 1년 이상 보신 분들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다시 보면 야 그때 이렇게 해서 그때 보면 월간 밴드도 다 써놨었잖아요.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 밴드에서 움직이고 이번 달에는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다. 사실 그때 보면 3,000 넘어갈 때까지 뭐 1,800부터 다시 빠진다 얘기부터 해서 뭐 많았었잖아요. 전무님 극한 직업이신 것 같아요. 먹방 해줘라. 노래 듣고 다시 불러줘라. 우리 채밀턴 분들 철부지 아이인 듯한 동심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웃음이 절로 나네요. 아까 샤랄랄라는 불렀으니까 이제 먹방만 하면 된다 그죠? 먹방은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우리 이성준 대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형님들 중에서 전무님이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다고. 다음에 한번 챌린지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피자 시켜놓고 먹을 때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항상 첫 경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어학연수 갔을 때 그 같은 방에 있었던 미국인 아저씨가 오늘 밤에 피자 먹을래? 그래서 좋다라고 했더니 피자를 4판을 들고 오신 거예요. 4판. 4판을 이렇게 들고 와서 그래서 왜 4판을 들고 왔지? 했더니 저 한 판, 또 다른 룸메이트 한 판. 그 다른 룸메이트는 본인은 이탈리아계라고 하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요. 좀 왜소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도 한 판, 그 다음에 본인도 한 판, 그 다음에 밑에 주방에 있었던 주방장 아저씨는 전형적인 호간? 그 레슬러 선수 중에 벤 호간인 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코수염에다가 그 다음에 배 이렇게 나오신 분인데 거기도 한 판. 그래서 저는 피자는 원래 한 판이 1인분인 줄 알았어요. 한 판이 1인분인 줄 알고 그 페퍼로니 피자 있잖아요. 그 큰 거. 미국 피자가 또 좀 큽니까? 그걸 갖다가 다 먹었어요. 콜라랑 해가지고. 원래 피자 이 한 판이 1인분이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피자 슬라이스 한 세 조각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래저래 이렇게 막 잘라도 최소한 8조각 나오지 않습니까? 8조각에 3조각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원래 어릴 때부터 잘 먹긴 했었지만 거의 하이에나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소화시킵니다. 그 신문 기사 안 읽고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간만에 삼천포 한번 저 삼천포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한번 갔다 왔습니다. 댓글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안 적었는데 댓글로 대중의 생각을 읽는다니 자주 적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느끼는 대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이런 공포장에서 돈 번다는 전문인 말을 믿고 버텨서 22에서 30% 일부 종목 익절해서 현금화했습니다. 이번에 여유 현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장이었습니다. 투자 금액의 30% 정도는 유지해 보려고요.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제러드 졸링의 Love is in your eyes 아닌가요? Love is in your eyes. 노래 시작할 때 또 샤랄라 한다고요? 막 치고 나서 이 노래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덕분에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하고 손절도 안 하고 버틴 끝에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하셨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이야기 들으며 저도 불안감을 내려놓고 취미생활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식을 하시면 할수록 우리가 이 트레이딩을 해야 될 때가 좀 있어서 트레이딩도 하긴 하지만 결국은 투자 포지션이 많아야 된다 했잖아요. 좋은 주식으로 투자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면 뭘 얻게 되냐면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죠? 트레이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뭐 15분봉 보고 매매하는 거, 이런 영혼을 파는 매매, 2분봉, 3분봉 보면서 저도 선물 옵션 다 했었는데 그걸 한 몇 달 해보고 이거는 영혼을 파는 매매다. 하면 안 되겠다. 딱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마음도 졸이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그래서 행복한 투자의 여정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천에서도 출발해서 제주도까지도 가고 목포에서 아니면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그런 유람선을 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바다의 풍경도 감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 철썩 이렇게 그 움직이는 그 배에 파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움직임에 신경을 쓴다 생각해 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 바로 멀미 날 겁니다. 바로. 그래서 낚싯배 통통배 좀 조그만 배 타면 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바로 멀미 나잖아요. 그 변동성에 너무 많이 이렇게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바로 멀미 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좀 긴 안목으로 하셔야 돼요. 반도체 이후로 어디로 가야 하나 살피는 중인데 또 인사이트를 얻고 갑니다. 제가 참 노는 걸 좋아합니다만 웜의 심박은 빠지지 않고 시청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댓글에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디로 갈게요? 어디로 갈지 눈팅 중입니다. 주에 어디로 가시나요? 쿠오바디스 우리 정부장님 어디로 가시나요?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는다고 웜에소통 하다가 전화 받는다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신문 기사를 읽기 시작하긴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 한국투자증권 서면 지점을 이용하시는 고객분이 계시는데 그 담당 PB가 전화와서 일임 해지를 얘기하길래 저희가 일임 해지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이 직접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고객분이 직접 전화를 안 하시고 제3자 설사 가족분이 해지를 해달라고 전화가 와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와 고객 간의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는데 그 제3자가 전화해서 해지를 한다라고 그 말만 믿고 저희가 주식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직접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아니 우리 회사의 랩 같은 경우에도 다 우리 PB들이 다 관리자로 돼 있어서 다 되는데 왜 최슬리는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랩 같은 경우에는 랩은 증권사를 찾아가서 그 PB를 통해서 랩을 가입을 하니까 저희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랩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해지를 하시고 그 담당 PB한테 관리자한테 나 해지할래 하면
그 PB가 처리를 하는 게 맞지만 이게 일임하고 다른 겁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새끼 하면서 전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그 한국투자증권 하면 그래도 미래에셋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증권사 아닙니까? 그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참 이런 수준으로 하는 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금융강국으로 가는데 그동안에 이 증권사를 통해서 참 많이 이렇게 속이 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증권사 PB 교육이나 지금 한투 PB 교육도 제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참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증권사 PB들이 욕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 보면 강남에서 뭐 100억 이상 자산가만 관리하는 PB분들도 저희 웜의 신망이라 아침에 모닝 브리프를 꼬박꼬박 보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래 참 같이 욕을 듣게 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예. 자, 이게 안 좋은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그죠? 자, 신문 기사를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한투 요 웜의 신박 증고 한투 반포지점 가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어제도 일부러 이 한투가 관리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 이래 바쁜 와중에도 가서 직접 고객분들이나 그 PB분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참 마음이 참 허탈합니다. 자, 신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2주 뒤 재봉쇄 우려, 정부 원유 확보 총력전에 나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4일간의 임시 휴전에 합의하면서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빗장이 잠시 열릴 전망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휴전이 끝나기 전까지 원유 물량을 최대한 실어오는 비상조달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파리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휴전 합의를 기점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유조선들의 항행 조건을 파악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를 열겠다고 했지만 이란 측이 휴전 조건으로 통행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이날 휴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된 만큼 우리 선박의 통항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 국가의 소통을 가속화해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직원 선원 173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선종별로는 원유 및 석유 제품 운반선이 17척이나 되고요. 벌크선이 5척, 컨테이너 운반선이 1척, 가스 운반선이 2척, 자동차 운반선이 1척 등인데 7척의 원유 운반선에 실린 이 기름은 약 1,400만 배럴, 5에서 7일치이고요. 배가 해협 밖으로 나오면 국내 정유사의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 산업부에 따르면 정유사 등이 4월에서 5월분으로 확보한 대체 원유는 약 1억 1천만 배럴로 평시 대비 60에서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해운사 정유사들은 안전한 통행이 확인돼야 배를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한 해운사 관계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실제 안전이 보장되는지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유사 관계자는 기뢰 등 위협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선박을 모두 빼내기에 2주는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전 세계 선박은 800척이나 갇혀 있네요. 평시 통행량이 하루 130에서 150척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빠듯합니다. 추가로 해협에 선박을 보내 원유를 실어 오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휴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 배를 해협 안으로 들여보낼 선사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낙관적으로 뭐 다시 봉쇄되기보다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의 케이스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총력전에 나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휴전 소식에 줄줄이 상한가 직행, 종전 수혜주가 뭐길래 시장은 벌써 종전 후 주도주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쟁 리스크가 피크아웃, 정점 후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파리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휴전에 들어가자 국내 증권가가 내놓은 반응인데 전쟁이 터진 후 3월 내내 국내 증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 급등락을 반복을 했고 코스피 지수는 6,244에서 5,052로 3월 31일이었죠. 10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전자가 영업이익 57조라는 역대급 실적을 내놓은 지난 7일에도 양국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0.82% 오르는 데 그쳤고요. 하지만 양국이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하자 코스피 지수는 단숨에 5,870선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내내 국내 주식을 매도했던 외국인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2조 4,390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아직 종전을 기대하기에는 섣부르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난 만큼 업계에서는 1분기 실적 시즌 본격화와 맞물려서 코스피 지수가 V자 반등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포스트워 시대에 대비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차트가 나오죠. 딱 2월 말에 6,300까지 갔다가 이틀 만에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들어갔다가 3월 말에 보통 보면 이 쌍바닥이 나오는 시점이 한 달 뒤 조심해야 되거든요. 딱 3월 31일 날 이렇게 쌍바닥 찍고 그러고 반등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날 휴전 소식에 국내 증시는 업종별로 희비가 갈렸는데 가장 큰 수혜주는 건설주였습니다. 전후 인프라 복구와 탈석유에 따른 원전 수요 확대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이고 이날 대우건설, GS건설 등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중동건설 경험이 많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도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렸고 과거 이란 현지 프로젝트를 수행한 DLENC도 전일 대비해서 25.9% 오른 95,2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도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전날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도 상승폭이 1.76% 그친 전자는 이날 7.12% 뛴 21만 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자종가가 21만 원을 넘어선 건 전쟁 직전인 2월 27일 이후 처음이고요. 이날 삼성그룹 17개 상장사의 시가총액 합계액은 1,588조 5,3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그룹 17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한 1,600조 정도 되네요. 실적 발표를 앞둔 하이닉스도 12.77이나 뛰면서 13거래일 만에 다시 100만 닉스에 안착을 했습니다. MK전자, 파두 등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도 일제히 올랐고요. 증시와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 증권주와 소비주주, 항공주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국제 원유 시세가 급락하면서 정유주는 미끄러졌는데 이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S오일 등은 줄줄이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원유 강세에 힘입어서 최근 1개월간 ETF 수익률 1, 2위를 달리던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은 마이너스 17%. 와, 그렇게 두 자릿수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휴전에 따른 일시적 반등을 넘어서 전후 시나리오로 눈길을 옮기고 있는데 특히 이번 전쟁에서 자원의 무기화가 핵심 의제가 된 만큼 각국의 탈석유 기조가 전후 주도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지금까지 일본 화이트리스트의 규제와
코로나 등 공급망 충격을 돌이켜봤을 때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려는 국가 주도의 노력이 이어져 왔고 한국의 경우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거치면 반도체 조선 등 실적주의 실적주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데 특히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반도체주 선호도가 높고요.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호실적으로 반도체 업종 및 유가증권 시장 전반에 걸친 이 컨센서스가 추가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 시점에서는 기존 주도주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올해 미 인플레 4% 갈 수도 금리 인하 이래 그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 4%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소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농산물과 식품, 반도체 등 다양한 품목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자,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의 스티븐 도버 수석 시장 전략가, 이분이시군요. 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3% 수준인 미국 인플레이션이 올해 소폭 하락해서 2%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은 최소 3%, 매우 나쁜 상황에서는 4%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도브 전략가는 올해 페드의 금리 인하 횟수도 기존 2차례에서 한 차례로 낮춰 전망을 했습니다. 해협 통행 재개에도 유가가 이란전 이전 수준으로 내려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인데 그는 파괴된 원유 정제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중동 정세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자들을 향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절도 있는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면서 변동성 지수 픽스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도버 전략가는 지난 30에서 40년 동안 픽스가 30을 넘었을 때 1년 후 중간 수익률은 약 23%였고 50을 넘으면 약 30%로 100% 적중했다면서 시장 하락 시 분할 매수하고 변동성이 30을 넘으면 추가 투자, 50을 넘으면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예, 요 대응 전략은 저랑 좀 비슷하죠. 지난 3, 40년 동안 이 픽스, 저 같은 경우는 25에다가 줄여 쭉 그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 넘었을 때 투자하면 1년 후에 중간값, 중간 수익률이 23%나 됩니다. 그리고 50을 넘잖아요. 이게 제가 공포의 크기만큼 수익이 난다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50을 넘으면 약 30%로 100% 적중을 했다. 이 중간값의 수익률이 30%가 나는데 100% 다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하락 시 분할 매수하고 변동성이 30을 넘으면 추가 투자를 하고 50을 넘으면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 예. 이거는 뭐 진리입니다. 진리. 유망산업군으로는 헬스케어를 꼽았고요. 그는 세계 인구 고령화로 신규 고용 증가의 대부분이 헬스케어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위에서 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융센터도 긍정적이며 방위산업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구조적인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 사모대출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다만 도버 전략가는 한때 정크 시장으로 불리던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예전보다 위험도가 낮고 만기가 짧으며 유동성도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의 흐름에 대해서는 달러는 상승했고 특히 한국 대비 많이 올랐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향후 5에서 10년 동안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올해 말 7,000에서 한 7,400 수준과 약 10%의 이익 증가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의 뭐 저도 이제 퀀트를 바탕으로 많이 전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망하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또 아주 세계적인 이런 수석시장 전략가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더욱이나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락딜이 돌아갔죠. 홍라이 삼성전자 1,500만 주 판다. 5년 걸친 상속세 납부 마침표네요. 네, 이게 오버행이 남아있냐 아니면 또 아직까지 그래 남아있냐 아니면 끝났느냐가 중요한데 완납이군요. 자, 홍라이 리움 미술관 명예관장님, 보면 참 포스 있으시다, 그죠? 네. 상속세 납부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3조 원대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블락딜로 처분을 하고요. 오늘 돌아갔죠. 자, 홍명예 관장 측은 이날 장 마감 후 8일 어제 돌아갔군요. 장 마감 후에 삼성전자 1,500만 주입니다. 1,500만 주. 지분율로는 0.25%이군요. 블락딜로 처분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 나섰는데 할인율이 2만 얼마에서 20만 8,600 요 사이에서 매각가가 결정된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가격이 확정됐었죠. 2.5% 할인해가지고 가격이 나왔습니다. 20만 5,237원이었죠. 자, 이에 따른 매각 대금이 3조 원이고요. 블락딜 주가는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 증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모간, UBS, 신한투자증권도 맡았군요. 자, 홍 관장님은 지난 1월 초 신한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고요. 신탁 계약 체결 당시에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한 주식 처분을 목적으로 밝혔는데 이날 블락딜 처분 대상 주식은 신탁으로 맡긴 1,500만 주 전량인데 계약 체결 당시인 1월 초 전자 주가가 10만 원대였으나 메모리 호환기 반도체 DS 부문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해서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블락딜이 마무리가 되면 홍명예 관장의 전자 지분율은 1.49%에서 1.24%로 줄어들 전망이고요. 이번 매각은 삼성 오너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 회장 사망 이후 분납 중인 이 12조 원 규모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삼성 일가가 21년부터 5년간 지금 6회에 걸쳐서 연부 연납 방식으로 세금을 나눠내고 있는데 마지막 납부 기한이 이번 달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군요. 자, 이게 참 복불복인데 다행히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좀 적게 팔아도 충분히 이 정도 돈을 마련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특히나 24년도에 전자주가가 막 5만 원이 깨지고 할 때 그럴 때도 보면 주식을 담보로 또 대출도 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뭐 당시에는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일가분들이 지금 담보에 그 신용 대출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뭐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분영 호텔신라 사장 등 홍명예 관장 자녀들도 그동안 주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마련해 왔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매각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려는 대기 물량인 오버행 우려가 사라져서 향후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LG화학 BPA 사업부 지분 매각 검토. LG화학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인 비스페놀 A 사업부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석유화학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회사가 사업 재편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충남 대산공장에서 국토화,
사무회계법인과 BPA 사업부 관련 전략적 협업을 위한 실사를 진행했는데 LG화학과 국도화학은 수년 전부터 BPA 사업부 매각을 두고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실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LG화학은 국도화학의 BPA 사업부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합작법인을 세우는 안을 포함한 다양한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BPA는 폴리카보네이트, PC와 에폭시 수지 등 첨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군요. 폴리카보네이트는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에 들어가며 에폭시 수지는 산업 분야 전반에서 코팅제와 접착제로 쓰입니다. 석유화학공업협회에 따르면 LG화학의 BPA 국내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42.5%이고요. LG화학은 대산과 전남 여수 등 BPA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산에서만 연간 약 16만 5천 톤의 BPA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범용 플라스틱 산업이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 국면에 접어들면서 BPA 사업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중국산 제품이 늘어난 결과이고 글로벌 BPA 평균 가격은 2024년 톤당 175만 7천 원에서 지난해 164만 6천 원으로 6.3% 하락을 했었고요. 자, 국도화학은 LG화학 BPA 사업부의 가장 큰 고객사인데 이 BPA를 사용해서 에폭시 수지를 생산한 뒤에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 수출을 하군요. BPA가 에폭시 수지의 핵심 원료인 만큼 국도화학은 오래전부터 LG화학의 BPA 사업부를 인수하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상이 성사가 되면 국도화학은 원재료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LG화학은 최대 고객사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만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BPA 지분 일부 매각 검토는 LG화학 석유화학 사업 재편의 일환인데 지난해 에스테릭 사업부 외에도 태광산업과의 합작법인인 TL케미칼 지분을 매각했고 자회사 팜한농 태국법인 등은 청산을 했군요.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는 GS 칼텍스와 합작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신용등급이 걱정이 된다. 네, 항상 우리가 블랙스완 같은 게 이런 데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낙관주의이긴 한데 이런 걸 항상 체크를 합니다. 만약의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는가. 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기준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은 세 번째로 높은 AA이고요. 일본은 두 단계 아래인 A 플러스입니다. AA 마이너도 있는 것 같다, 그죠? AA 마이너가 있고 바로 그다음 밑이 A 플러스인가 봅니다. 싱글 A 플러스. 아시아 유일한 G7 회원국인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높다고 감격하기에는 일본의 상황이 워낙 절망적인데 올해 총 지출이 122조 엔인데 총 수입은 94조 엔이어서 그렇네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네요. 적자 국채 발행으로 30조 엔을 메웠고요. 해마다 빚을 30조 엔, 거의 280조 늘리는 나라 살림을 이어가다 보니 2025년 말 일본의 국가 채무가 1342조 엔으로 GDP의 지금 2.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일본보다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 수단 뿐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일본보다 높은 나라가 아프리카의 수단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빚을 줄이기는커녕 내년 10조 엔이 넘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연례 행사가 됐는데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아예 추경을
종합경제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고 있고 보다 못한 재무성 자문기구가 공식 보고서에 신용등급 강등은 결코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다는 경고문을 끼워 넣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34위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4위군요. 하지만 국가 신용등급은 15위이고요. 그런 우리나라도 신용등급을 걱정할 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을 닮아가고 있어서이고요. 2013년 490조 원이던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올해 말 1413조 원으로 13년 만에 3배 가까이로 늘어나게 되고 IMF는 2030년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 D2 비율이 64.3%로 5년 만에 10.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기축 통화국이 11개 선진국 가운데 상승 속도가 압도적인 1위이고요. 10년간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가 단 두 해뿐일 정도로 연례 행사가 된 것도 일본을 닮았습니다. 이미 국제신용평가서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피치는 지난해 2월 정부 부채가 지속해서 늘어나면 신용등급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무디스도 한국의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통계적 압력이 재정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시장 전반의 금리를 끌어올려서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고 외국인이 주식 채권 시장을 이탈해서 환율이 급상승하고 기업의 투자는 얼어붙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민간 기업과 은행의 신용 등급도 같이 하락해서 외화 조달의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16년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서인지 신용등급 하락의 공포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나라 빚이 빛의 속도로 늘어나는 나라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의 잣대는 동일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EU의 핵심 회원국인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군요. 기획예산처 내부에도 이대로라면 27년에서 28년께 신용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위기의식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입을 닫고 있을 뿐이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재정당국이라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좀 읽어봤는데 네, 맞는 말씀이고요. 아직까지는 올해도 우리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또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신용등급 강등을 될 가능성은 없고요. 단지 우리가 IMF 직전에 신용등급이 꽤 높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위기가 몰아닥치면 그냥 가차없이 막 신용등급을 내리면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리미리 조심하자. 네, 그런 내용의 칼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샤랄랄라 할 때는 좋았었는데 그 전화 한 통 받고 나서 좀 기운이 좀 다운이 돼서 아마 뒤에 신문기사 읽는데 좀 힘이 없어서 그동안에 이렇게 좀 힘없이 웜의 심박을 한 적이 있나 싶긴 한데 아까 마음 같아서는 저 지금 또 한투 반포 지점 가서 설명회를 또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설명회를 할 기분이 아니었지만 그런데 우리 사회에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에 그 빌런이라는 존재는 항상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 빌런이 또 빌런을 제거하는 그런 또 역할이 있다고. 근데 그 빌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피해를 보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반포에 계신 PB분들하고 그 고객분들 제가 온다라고 해서 지금 그 어디 커뮤니티에서
그쪽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오늘 오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또 가서 아무 일 없듯이 설명회를 할 거고요. 내일은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서울인데요. 빗길 조심하시고 퇴근길 안전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